백악관의 샴페인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온 거대한 체스판, 그린란드 인수 계획이 단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확신했습니다. 결국 그린란드는 미국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오만한 계산기에는 없는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강대국들의 거센 압박 속에서 그린란드가 내민 손을 잡은 것은 거대 자본도 군사력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대체 얼마를 쏟아부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거냐? 라고요. 하지만 3일 뒤 드러난 진실은 전 세계를 더욱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이 건넨 것은 돈다발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단 하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야심을 무너뜨린 한국의 결정적 한방, 지금 공개합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북극권 끝자락 항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라스 요르겐센. 그린란드 자원개발국 책임자였죠.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도현 출하가 중단됐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800톤짜리 히토류 컨테이너가 항구에 쌓여 있는데 배에 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단 한 줄. 등급 미달. 그 한 줄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검사기관이 착오를 한 거라고. 하지만 라스가 보내온 문서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검사 항목이 바뀌어 있었어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통과했던 기준이 갑자기 재분류됐다는 겁니다. 누가 바꿨느냐고요? 유럽 광물인증기구. 그들이 쥐고 있는 기준 하나로 그린란드 전체 수출이 멈춰 선 겁니다. 라스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전화를 붙잡고 있었어요. 도현, 우린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돈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건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판을 짠 거예요. 출하를 막고 현금 흐름을 끊고 그 다음엔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긴급 대출입니다. 그리고 담보로 운영권을 내놓으라는 압박이 들어오죠. 너무 교과서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린란드에 처음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2019년 가을이었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바람이 아니라 고요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목소리가 작은 땅이었어요. 라스를 처음 만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악수를 나누면서 그가 한 첫 마디가 기억납니다. 우린 자원은 있는데 구조가 없어.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라스는 원칙주의자였어요. 서류 하나 빠뜨리지 않고 계약서 문장 하나하나 읽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게 독이 됐습니다. 국제 금융 구조나 정치적 압박 앞에서는 원칙만으론 안 되거든요. 그린란드는 자치 지역입니다. 독립국이 아니에요. 덴마크 왕국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론 자기 자원을 자기가 팔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였어요. 유럽연합 기준, 미국 인증, 국제금융규정. 그 모든 게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린란드에 불린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 정부가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린란드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숨통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기술 총괄로 파견됐어요. 현장 설비 점검, 정제 공정 설계, 품질 관리 체계 구축.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론 구르는 일이었습니다. 장비 고장 나면 직접 렌치 들고 샘플 분석하고 밤새 보고서 쓰고. 그게 제 일이었어요.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설비를 정비하고 공정을 개선하고 품질 검사를 통과시켰어요. 라스도 만족했고 본국 정부도 긍정적으로 봤죠. 그런데 문제는 출하 단계에서 터졌습니다. 컨테이너가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 검사기관에서 대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추가 검증 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때 검사 책임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마이클 로웰. 유럽 광물인증기구 아시아 북극 담당이었어요. 그는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장 빈틈없이 입고 말투도 차분하고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설명했죠. 도현, 이건 정치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야. 우리도 규정을 따를 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더군요. 기준이요?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바꾸는지는 왜 말 안 하십니까? 마이클은 제 반응에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화가 난 건 이해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우린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그 안에서 움직여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설계라는 걸.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린란드를 무릎 꿇리려는 판이었어요. 출하를 막아 현금을 말리고 급한 상황에서 대출을 끌어내게 만들고 결국 운영권을 넘기게 하는 수순.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스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현, 본국에서 연락이 왔어. 긴급 대출 승인을 검토하래.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라스, 그거 받으면 끝입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인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빌리는 방식은 오래 못 갑니다. 구조를 바꿔야 해요. 라스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구조를 바꾼다고? 저는 책상 위에 있던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간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컨테이너 크기의 박스 하나. 이동식 정제 설비를 만듭니다. 라스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정제 설비를 이동식으로? 그게 가능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안에 소형 정제 라인을 넣는 거예요. 광석을 캐서 바로 1차 정제까지 끝내고 완제품 형태로 출하하는 겁니다. 라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그럼 검사는? 저는 웃었습니다. 검사 기준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검사 자체를 우회하는 겁니다.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면 원자재 검사 기준에 걸리지 않아요. 공산품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죠. 라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게 되면 우린 승인 없이도 출하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자재 기준을 쥐고 있다면 우린 원자재를 안 팔면 됩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동식 정제 설비를 만들려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했고 장비도 새로 구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출하가 멈춘 지 벌써 3주. 현금 여력은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본국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동식 소형 정제 라인 긴급 구축 건. 답은 이틀 만에 왔어요. 예산 승인. 단 6주 안에 가동 필수. 저는 팀을 꾸렸습니다. 한국에서 설계 엔지니어 2명, 설비 전문가 1명을 급파받았어요. 현지에서는 라스가 기술자 3명을 붙여줬습니다. 우리는 항구 옆 창고를 빌려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컨테이너 2개를 이어붙이고 그 안에 정제 라인을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었어요. 북극권 여름이라 해가 지지 않는 시기였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었죠. 시간 감각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계 팀장인 박 과장이 제게 물었어요. 팀장님, 이거 진짜 될까요? 저는 렌치를 손에 쥔 채 대답했습니다. 되게 만들어야죠. 그는 웃었어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으세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 이거 안 되면 여긴 끝입니다. 라스도 끝이고 그린란드 자원 개발도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얼굴 들고 못 돌아갑니다.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4주째 되던 날 첫 번째 테스트를 했습니다. 원석을 투입하고 정제 공정을 돌렸어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온도 조절이 안 됐어요. 북극권 기후 때문에 외부 온도 변화가 너무 심했고 컨테이너 내부 항온 시스템이 감당을 못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팀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단열재를 이중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히팅 코일을 추가 설치해요. 3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팀원들은 지쳐 있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우리는 72시간 동안 잠을 안 잤습니다. 교대로 쪽잠 자면서 작업을 이어갔어요. 라스도 현장에 남아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감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5주째 두 번째 테스트. 저는 모니터 앞에 서서 숫자들이 올라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온도, 압력, 정제율.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첫 샘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회색빛 가루. 99.2% 순도의 히토류 정제물이었습니다. 라스가 제 어깨를 쳤어요. 도현, 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실전이에요. 우리는 바로 다음 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2톤씩 정제하는 게 목표였어요. 적은 양처럼 보이지만 이건 원자재가 아니라 완제품이었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원석 20톤어치였죠. 출하 준비를 시작했어요. 컨테이너에 완제품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신청했죠. 이번엔 원자재 검사가 아니라 공산품 검사였어요. 담당 기관도 달랐습니다. 유럽 광물인증기구가 아니라 국제산업재 인증기관이었죠. 저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마이클 손이 안 닿는 곳이다.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통과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라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스, 됐습니다. 라스는 전화 너머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현, 고마워. 저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시작이었다는 걸. 마이클과 그의 배후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출하가 성공한 다음 날 라스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라스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도현, 문제가 생겼어.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뭡니까? 라스는 태블릿을 제게 건넸어요. 화면에 뜬 건 덴마크 본국 정부의 공문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자원 수출 관련 환경 영향 평가 재실시 요청.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이미 2년 전에 끝난 절차였어요. 근데 왜 지금 다시 하라는 겁니까? 라스가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환경위원회에서 요청한 거래. 새로운 정제 공정이 도입됐으니 환경 영향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거야. 저는 피식 웃었어요. 새로운 공정이요? 우리가 한 건 소형화일 뿐인데요. 라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안 봐. 이동식 설비니까 비고정 오염원으로 분류된대. 그래서 별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라스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최소 6개월. 6개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6개월이면 우리 현금은 바닥나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설비 유지도 못하고 결국 문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나타나겠죠? 긴급 대출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운영권을 담보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저는 라스에게 물었습니다. 대응 방법은 없습니까? 라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론 막을 방법이 없어. 환경평가는 그들의 권한이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라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자료를 뒤졌습니다. 환경평가 규정, 국제협약, 유럽연합 지침서. 모든 걸 다 읽었어요. 그리고 새벽 3시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환경평가는 고정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이었어요. 이동식 설비는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임시 운영으로 신고되어야 한다는 것. 저는 다음 날 아침 라스를 찾아갔습니다. 라스, 우리 설비를 임시 운영으로 재신고합시다. 라스는 눈을 깜빡였어요. 임시 운영? 그럼 정식 허가가 아니라는 건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평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적으로 회색지대를 파고드는 거예요. 라스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도현, 이거 나중에 문제 안 될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 하면 6개월 뒤엔 아무것도 없어요. 라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해보자. 우리는 서류를 다시 작성했어요. 정식 운영 허가가 아니라 6개월 한시 임시 운영 신고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출했죠. 일주일 뒤 답변이 왔어요. 임시 운영 신고 접수 완료. 저는 그 문서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6개월은 벌었다고. 하지만 마이클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저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도현 영리하네. 하지만 임시 운영은 영원히 못해. 6개월 뒤엔 어쩔 건데? 저는 전화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6개월 뒤는 6개월 뒤에 생각하죠. 마이클은 웃었어요. 너 정말 고집세구나. 근데 말이야, 고집만으론 안 돼. 이건 시스템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극의 바다가 보였어요. 얼음이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시스템. 그래, 이건 시스템이다. 하지만 시스템도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바꿀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라스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린란드엔 술집이 많지 않았지만 항구 근처에 작은 바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맥주를 시키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라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현, 솔직히 말해.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맥주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는 건 싫습니다. 라스는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한국 사람들 참 특이해. 이길 확률이 낮아도 일단 부딪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원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확률 따지면 할 게 없었어요. 라스는 한참을 생각하다 물었어요. 그럼 넌 왜 여기까지 왔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잖아. 저는 한참을 말없이 맥주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글쎄요. 아마도 굴러가는 시스템을 보고 싶어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구조요. 그게 오래가는 방법이라고 믿으니까. 라스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도현.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마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동식 설비는 계속 돌아갔고 출하도 이어졌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흐르면서 그린란드 자원국의 재정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달째 되던 날 라스가 창고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현, 이거 봐. 그가 내민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계약서였어요. 정확히는 3년 전 그린란드 정부가 유럽개발은행과 맺은 차입 계약서. 그 안에 조항 하나가 있었습니다. 차입국의 자원 개발 방식이 변경될 경우 대출 기관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라스를 쳐다봤어요. 이거 언제 맺은 겁니까? 라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019년. 내가 부임하기 전이야. 나도 이 조항이 있는 줄 몰랐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개발 방식 변경, 그게 우리 이동식 설비를 말하는 겁니까? 라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개발은행에서 공문이 왔어. 우리가 정제 방식을 바꿨으니 계약 위반이래. 그래서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액이 얼마입니까? 라스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4억 유로. 4억 유로. 한국 돈으로 5천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자원국이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돈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처음부터 설계된 판이었다는 걸. 출하 중단, 환경평가, 그리고 이 계약서.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나? 그리고 새벽 4시쯤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계약서 조항. 개발 방식 변경.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건 개발 방식 변경이 아니라 기존 방식의 효율화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라스에게 말했습니다. 라스, 우리 변호사 선임해야 합니다. 국제 상사 전문 변호사요. 라스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현, 우리 그런 돈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본국에 요청해 볼게요. 이건 그린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한국 정부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 지원을 요청했어요. 답은 3일 만에 왔습니다. 법무법인 연결 예정. 단 승소 가능성 검토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저는 그 문구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승소 가능성.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에서 변호사가 날아왔어요. 이름은 정민호. 40대 중반의 냉철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검토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렵다는 게 불가능하단 뜻입니까? 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조항 해석이 관건이에요. 개발 방식 변경의 정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판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가 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동식 설비 소형화, 정제 공정 최적화. 그리고 강조했어요. 우린 새로운 광산을 판 게 아닙니다. 기존 광산에서 나오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한 것뿐이에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논리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라스가 제게 문서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현, 이것도 봐.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내부 메모였어요. 3년 전 유럽개발은행 내부에서 오간 이메일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안엔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출하 중단 시나리오, 긴급 대출 유도, 계약 조항 활용, 최종 목표는 운영권 인수. 심지어 타임라인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총괄하는 사람의 이름. 마이클 로웰. 저는 그 문서를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라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현,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써야죠. 이게 없으면 우린 집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서류를 손에 쥐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우릴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까? 그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뒤로 물러설 순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문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밝았어요. 북극권 한여름이라 밤에도 해가 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웠습니다. 손에 쥔 종이 한 장. 자원 획득 전략. 그 안에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출하 중단 시기, 현금 고갈 예상 시점, 긴급 대출 유도 방법, 그리고 최종 목표. 운영권 인수. 저는 그 문서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검사 기준이 갑자기 바뀐 것도, 환경평가 재실시 요구도, 심지어 3년 전 맺은 차입 계약서 조항까지.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판을 처음부터 설계했던 겁니다. 라스가 옆에 앉아서 물었어요. 도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라스, 이건 착취가 아닙니다. 착취는 뺏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조였습니다. 라스는 눈을 깜빡였어요. 구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준을 쥐고 승인을 쥐고 계약서에 조항 하나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 조일 수 있거든요. 무력도 필요 없고 협박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규정 한 줄이면 됩니다. 라스는 한참을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 저는 그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이걸 증거로 씁니다. 그리고 판을 뒤집어야죠. 라스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뒤집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저쪽은 유럽개발은행이야. 우리가 뭘 어떻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라스, 저쪽이 가진 건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건 뭡니까? 사실입니다. 이 문서 한 장이면 충분해요. 다음 날 아침 정민호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문서를 건넸어요. 변호사는 첫 페이지를 읽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라스가 대답했어요. 내부 제보입니다. 익명이에요. 정 변호사는 한참을 문서를 들여다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면 게임 체인저입니다. 저는 물었어요. 쓸 수 있습니까?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쓸 수 있어요. 이건 명백한 계획적 채무 함정 증거입니다. 국제중재법정에 가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준비합시다. 그런데 그날 오후 마이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도현, 들었어. 너희가 변호사 선임했다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웃었어요. 법정 가고 싶어? 좋아. 가자. 근데 그게 몇 년 걸릴지 알아?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당신들이 계획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계획? 무슨 계획? 저는 책상 서랍에서 문서 4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던졌어요. 마이클은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표정이 변했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은 문서를 천천히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저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마이클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현, 이거 법정에 내면 우리만 곤란한 게 아니야. 너희도 끝이야. 유럽 시장 전체에서 퇴출당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망하는 거네요. 근데 상관없어요. 전 원래 잃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마이클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라스가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현, 진짜 괜찮을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대로 당할 순 없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법률 서류를 준비했어요. 국제중재법정 제소 준비, 증거자료 정리, 증인 확보. 정 변호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소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날 덴마크 본국 정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라스가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스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본국 수상이 직접 그린란드로 온대.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상이요? 왜? 라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긴급 회담을 열겠대. 이틀 뒤 그린란드 자치정부 청사에 덴마크 수상이 도착했습니다. 그와 함께 온 사람 중에 마이클도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협상이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엔 덴마크 수상과 유럽개발은행 대표단, 반대편엔 그린란드 자치정부 수반과 라스, 그리고 저. 덴마크 수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성적으로 접근합시다. 법정 가는 건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됩니다. 그린란드 수반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럼 대출금 즉시 상환 요구를 철회하십니까? 수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동식 정제 설비 운영을 중단하고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결국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구조를 무너뜨리려는 거였어요. 라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뭔가 말하려는 걸 막으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수상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린란드가 자기 자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상은 저를 쳐다봤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지켜야죠. 저는 책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내부 계획서였어요.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것도 계약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유럽개발은행 대표가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어요. 덴마크 수상이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무너뜨리는 계획서입니다. 3년 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내부 검토 문서일 뿐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법적 효력은 없을지 몰라도 의도는 명확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건 투자가 아니라 인수 작업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그린란드 수반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수상님, 저희는 더 이상 이 계약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담보 계약 잠정 중단을 선언합니다. 덴마크 수상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일방적 파기입니다. 국제 신용에 타격을 입을 겁니다. 수반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신용보다 주권이 먼저입니다. 그날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저희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라스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도현, 우리 방금 뭘 한 거야? 저는 웃었어요. 글쎄요. 아마 전쟁을 선포한 것 같은데요.
라스는 한참을 웃다가 말했습니다. 미쳤어, 우리.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압박이 들어올 거라는 걸. 그리고 예상대로 사흘 뒤 유럽 각국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가 나갔어요. 그린란드 국제계약 일방 파기, 북극 자원 분쟁 격화. 저희를 계약 위반자로 몰아가는 기사들이었습니다. 라스는 패닉 상태였어요. 도현, 이거 어떻게 해? 우리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스, 언론전은 예상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도 카드가 있어요. 라스는 물었죠. 무슨 카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실이요. 저는 그날 밤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15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제가 직접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사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부 계획서엔 뭐가 적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어요. 이건 그린란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 자치 지역이라면 언제든 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몇백 정도였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1만, 이틀이 지나니까 10만, 일주일 뒤엔 3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이슬란드에서, 몽골에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댓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유럽개발은행의 대출 관행을 조사하겠다는 거였죠. 마이클은 소환됐고 내부 문서는 공식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유럽개발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올 의향이 있습니까? 라스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야죠. 근데 이번엔 우리 조건으로 갑니다.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저쪽이 먼저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대출금 상환 요구를 철회하겠습니다. 대신 이동식 설비 운영은 유럽 인증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상대 측 대표가 눈을 크게 떴어요. 왜죠?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감독을 받으면 결국 똑같아요. 언제든 기준 바꿔서 또 조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독자적으로 검사 기준을 운영할 권리를 인정하십시오. 상대는 난색을 표했어요. 그건 국제 기준과 충돌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국제 기준을 바꾸면 되죠. 결국 협상은 또 결렬됐어요. 하지만 저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었거든요. 유럽의회 조사가 진행되면서 여론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노르웨이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린란드 방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술 협력이 가능합니까? 저는 라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스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만든 건 우리만 쓰라는 게 아니잖아. 저희는 노르웨이 팀을 초청했습니다. 이동식 설비를 보여주고 운영 매뉴얼을 공유했어요. 그들은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효율적이네요. 우리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가져가세요. 특허 안 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노르웨이 팀장이 물었습니다. 왜 특허를 안 냈습니까? 돈 벌 수 있었는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서요. 이게 퍼져야 구조가 바뀌거든요. 한두 곳만 쓰면 소용없어요. 모두가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뒤로 북극권 곳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캐나다, 러시아, 알래스카.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자원은 있는데 구조가 없다는 것.
저희는 요청이 오는 곳마다 자료를 보냈습니다. 때론 직접 가서 설명했고요. 반년이 지나자 북구권 곳곳에서 비슷한 설비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국제자원 포럼에서 한 발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북구권에서 코리언 마더리라는 새로운 접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자원 주권을 되찾는 방법론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코리안 모델. 저희가 이름 붙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불리고 있더군요. 라스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도현, 우리가 뭔가 시작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네요. 라스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기분 어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기분이요? 솔직히 잘 모르겠더군요. 뿌듯하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 같았거든요. 그해 겨울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임무 종료였어요. 공항에 내리는데 이상하게 낯설더군요. 1년 반 만이었지만 제가 떠났을 때와 돌아왔을 때가 달라 보였어요.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본국 보고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선배가 저를 불렀어요. 70대 중반쯤 되는 분이었습니다. 광산 기술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자네가 그린란드 갔던 김 팀장인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배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고했네. 소문 들었어.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우리 세대가 뭘 했는지 아나?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선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자네처럼 했어. 1970년대에 중동 가서 사막에서 구조물 세우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매뉴얼도 없었지. 그냥 부딪히면서 배웠어. 그리고 만들었지. 우리만의 방식을. 선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게 남은 거야. 돈은 다 썼어. 근데 구조는 남았어. 그 구조 위에서 자네 세대가 또 쌓아 올린 거고. 그린란드에서 자네가 한 것도 그거야. 또 하나의 구조를 만든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80년대에 파독 광부로 일하셨어요. 독일 탄광에서 10년을 보내고 돌아오셨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이 기억났습니다. 우리가 번 돈은 얼마 안 돼.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많아. 그걸 너희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선배 세대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기술도 아니었고요. 그분들이 남긴 건 굴러가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법. 빌리지 않고 버티는 법. 그리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구조를 세우는 법.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린란드에서 한 일도 결국 그거였구나.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한 걸음 더 간 거였구나. 다음 날 라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도현, 소식 들었어? 유럽개발은행이 대출 조건 전면 재검토한대. 그린란드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몇 달 뒤 국제자원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발표 요청이었어요. 주제는 자원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는 고민했습니다. 발표를 해야 하나? 앞에 나서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국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컨퍼런스장에 들어갔습니다. 500명쯤 되는 청중이 있었어요. 각국 정부 관계자, 자원 개발 기업, 기술자들. 저는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오늘 성공 사례를 발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저희가 한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입니다. 자원을 가진 사람이 그 자원을 자기 방식으로 처리할 권리. 그게 당연한 건데 언제부턴가 그게 특별해졌어요. 왜일까요? 누군가 기준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띄웠어요. 이동식 정제 설비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비싼 기술 아닙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저희는 특허도 안 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퍼져야 의미가 있거든요. 한두 곳만 쓰면 소용없어요. 모두가 쓸 수 있어야 구조가 바뀝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됐어요.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걸로 뭘 얻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운영권 지분도 안 받았고 대출 이자도 안 받았어요. 대신 남긴 게 있죠. 매뉴얼입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입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단기적으론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론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구조 안에서 같이 크는 파트너가 많아질수록 저희도 커지거든요.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같이 만드는 건 한계가 없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 자원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연락 주세요. 그 뒤로 몇 년간 저는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콩고, 칠레.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자원은 있는데 구조가 없다는 것. 저희는 그곳마다 매뉴얼을 전했습니다. 때론 설비도 함께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이건 우리 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또 개선하고 다른 곳에 전해주세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한 기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최근 자원 개발 분야에서 주목할 변화는 작은 나라들이 스스로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 선진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조용히 웃었어요. 라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스, 요즘 어떻게 지내? 라스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바빠 죽겠어. 우리 설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라스는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한데 기분은 좋아. 우리가 이제 베푸는 쪽이 됐잖아. 받기만 하던 입장에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라스 말이 맞았어요. 중요한 건 누가 앞에 서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받고 누가 주느냐도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구조였습니다. 서로 기대지 않아도 되는, 빌리지 않아도 되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구조. 저는 지금도 가끔 그린란드를 떠올립니다. 북극의 차가운 바람, 밤에도 지지 않던 해, 라스와 밤새 일하던 창고.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것들. 우리는 특별해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고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혼자 이기려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어요. 그래서 한국이 뭘 얻었냐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얻은 건 없습니다. 지분도 이권도 독점도 없어요. 대신 남긴 게 있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그리고 그 구조는 우리만에게 아닙니다. 이제 모두의 겁니다. 저는 요즘 후배들을 가르칩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현장 교육도 해요. 후배들이 물어요. 선배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돈도 안 되는데. 저는 웃으면서 답합니다. 돈은 쓰면 없어져. 근데 구조는 남아.
그리고 그 위에 너희가 또 쌓을 거야. 선배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중동 사막에서, 독일 탄광에서, 베트남 병원에서 그분들이 땀 흘리며 만든 구조 위에서 저희가 한 발 더 갔던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가 또 그럴 겁니다.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앞에 나서지도 않고 이름을 새기지도 않고 그저 만들고 전하고 사라지는 방식. 어쩌면 그게 우리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가는, 크게 말하지 않지만 깊이 새겨지는. 그린란드에서 돌아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바뀌었어요. 북극권 곳곳에서 작은 나라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자기 자원을 자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죠. 누군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제는 그들이 기준입니다. 저는 가끔 마이클 생각을 해요.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마 또 다른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겠죠. 그게 그의 방식이니까. 근데 예전만큼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판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이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서지도 않고 인터뷰 요청도 대부분 거절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저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구조예요. 그리고 그 구조는 이미 굴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없어도, 라스가 없어도, 누가 없어도 스스로 굴러가는 구조. 어제 후배 하나가 물었어요. 선배님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랑스럽냐고요? 글쎄요. 자랑스럽다기보다는 그냥 다행이다 싶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우리가 나누었기에. 저는 오늘도 출근합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엔 아직도 그린란드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어요. 라스와 함께 찍은 사진. 이동식 설비 앞에서 웃고 있는 우리. 저는 가끔 그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우리 잘했다고.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기준을 쥐고 누군가는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그 변화 한가운데 우리가 있었어요.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는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눕니다.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왜냐하면 그게 오래가는 방법이니까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니까요. 북극에 바람이 불던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이렇게 퍼질 줄은.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좋은 구조는 퍼지게 돼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구조 위에서 더 많은 사람이 설 수 있다는 걸. 저희는 그저 첫 발만 뗐을 뿐입니다. 이제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